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날 이후 우리 형제자매들은 한 번도 함께 모이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모이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진 우리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한다. 나는 막내 윤서, 올해 55이다. 위로 큰오빠 윤호 63세, 큰언니 윤정 61세, 작은오빠 윤재 58세가 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그런 때로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믿었다. 아버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살림을 꾸리며 네 남매를 키우셨다. 가난하진 않았지만 풍족하지도 않았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다. 돌이켜보면 씨앗은 이미 오래전에 뿌려져 있었다. 큰오빠 윤호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늘 특별 대우를 받았다. 대학 등록금도 오빠만 전액 지원받았고,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바로 입사했다. 큰언니 윤정은 그런 오빠를 부러워하면서도 딸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했다.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전문대를 졸업하고 일찍 결혼했다. 작은 오빠 윤재는 공부를 잘했지만 가정 형편상 지방 국립대에 진학했다. 장학금으로 학비를 해결했지만 늘 큰오빠와 비교당하며 자랐다. 형처럼 회사 물려받을 생각 말고 내 길을 찾아라는 아버지의 말은 오빠에게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나, 막내 윤서. 나는 언니 오빠들이 다 독립한 후 태어난 늦둥이였다. 부모님의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여서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자랐다. 원하는 대학에 갔고 유학도 다녀왔다. 형제들은 내가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저 당연한 것이라 여겼다. 10년 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 3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간병은 주로 큰언니 윤정의 몫이었다. 언니는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병원과 집을 오갔다. 오빠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간병에 소홀했다. 내가 딸이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냐? 너희들은 바빠서 못 온다는데 나는 안 바쁜 줄 아냐? 언니의 울분 섞인 항의에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다. 간병비는 아버지가 대부분 부담하셨지만 언니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에 점점 분노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언니는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폭발했다. 어머니 재산 중 내 몫은 따로 챙겨야겠다. 3년간 내가 쏟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냐. 우리는 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장례식장에서 무슨 돈 얘기냐며 불편해했다. 그때 우리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7년을 더 사셨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신 마지막 1년, 아버지는 큰오빠와 주로 시간을 보내셨다. 회사 일도 오빠와 상의하셨고 재산 관리도 오빠에게 맡기셨다.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걸 정리하라고 하셨어. 내가 장남이니까. 큰오빠의 말에 우리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회사를 오빠에게 물려주시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공개된 유언장은 충격이었다. 회사 지분 100%시가 약 150억 원 전액 큰아들 윤호에게, 서울 강남 아파트시가 30억 원 큰아들 윤호에게, 경기도 토지 3필지시가 총 50억 원 큰아들 윤호에게, 예금 및 주식 총 20억 원 내 자녀가 균등 분할, 총 재산 250억 원 중 230억이 큰오빠에게, 나머지 20억을 넷이 나누라는 것이었다. 각자 5억씩. 이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쓰신 유언장이 맞냐? 작은오빠 윤재가 처음으로 항의했다. 나와 큰언니도 동의했다. 하지만 큰오빠는 냉정했다. 아버지 뜻이 이러신데 어쩔 수 없지.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이야. 내가 회사 30년 동안 키운 거 생각하면 당연한 거고. 형은 그동안 회사에서 연봉도 받고 상여금도 받고 회사 차도 타고 다니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데가 아니냐? 윤재 오빠의 말에 윤호 오빠는 얼굴을 붉혔다. 내가 회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편하게 회사 신경도 안 쓰고 살면서 변호사와 상담 후 우리 셋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보장되니 각자 최소 31억 원 250억의 8분의 1 은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소장이 접수되자 큰오빠는 격분했다. 내 놈들이 형을 법정에 세우냐?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슬퍼하셨겠냐? 하지만 우리도 물러설 수 없었다. 5억으로는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특히 언니는 어머니 간병하느라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고 작은 오빠는 사업 실패로 빚을 안고 있었다. 첫 조정기일에서 큰 오빠는 10억씩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정 유류분을 요구했다. 10억도 큰 돈이야. 욕심 부리지 마. 형은 230억을 가져가면서 우리 보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형이야말로 양심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면서 복잡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회사 재산과 아버지 개인 재산의 구분이 모호했던 것이다. 큰오빠는 주장했다. 이 회사는 내가 30년간 키웠어. 아버지는 20년 전부터 경영에서 손 떼셨고 내가 혼자 키운 거라고. 회사 성장분은 내 기여가 90%야. 실제로 회사는 큰오빠가 경영한 20년 동안 10배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달랐다. 회사 성장의 기반은 아버지가 닦으신 거잖아. 형이 회사 경영하면서 받은 연봉과 배당금만 계산해도 수십억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까지 독차지하려고. 회계법인 감정이 시작됐다. 회사 가치 산정, 순수 아버지 기여분 계산, 큰오빠의 경영 기여도 평가. 복잡한 수치들이 오갔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큰오빠는 아버지 생전 마지막 5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명의로 빼돌렸다. 총 15억 원 규모였다. 이건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임시로 빌린 거고. 허락하셨다는 증거라도 있어?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소송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들춰내기 시작했다. 큰언니 윤정은 조정 자리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평생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어.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원하는 일도 못하고 어머니 간병까지 도맡았어. 그런데 재산 분할에서도 차별받아야 해. 5억으로 나한테 뭘 하라는 거야? 작은 오빠 윤재도 쌓였던 감정을 토해냈다. 나는 형 그늘에서 평생 살았어. 아버지는 늘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하셨지. 회사 승계도 처음부터 형한테만 기회가 있었어. 나도 회사 경영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내게 기회를 안 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형이 회사 키웠으니 다 가져가겠다고. 나도 내 입장을 밝혔다. 나는 막내라서 귀여움 받았다고 다들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부담인지 알아? 형들은 자기 인생 살았지만 나는 늙은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어. 내 삶을 포기하고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고. 큰오빠는 자신도 억울하다고 했다. 너희들은 편하게 살았지. 나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평생 책임져야 했어. 회사가 어려울 때 개인 돈 수억 넣은 것도 나야.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장례비 다 내가 대부분 댔어.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나누자고. 양심이 있어야지. 소송 6개월째 작은 오빠가 폭탄 선언을 했다. 유언장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필적 감정을 의뢰했는데 아버지 서명 중 일부가 의심스럽대. 큰오빠는 발끈했다. 무슨 개소리야.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라고. 하지만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유언장의 서명 필적이 아버지의 정상 시기 필적과 일치율이 60%에 불과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시기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 조사하자 아버지의 주치의 기록이 나왔다. 유언장 작성 시점에 아버지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형, 이게 정말이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유언장을 쓰게 한 거야? 아니야.
그날 아버지는 정신이 또렷하셨어. 하지만 증거는 쌓여갔다. 유언장 작성 전후 한 달간 큰오빠가 아버지와 단둘이 만난 횟수가 20회 이상이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소송은 2년째 접어들었다. 그 사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큰언니 윤정은 스트레스로 대상포진에 걸렸다. 남편과도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별거 중이다. 당신 가족 때문에 내가 무슨 고생이야.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어. 작은 오빠 윤재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다. 형제고 뭐고 다 소용없어. 나는 조용히 살 거야. 큰오빠는 회사 경영에 집중하지 못해 실적이 악화됐다. 직원들도 사주 집안 싸움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고 수군거렸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어린 시절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상황은 더 악화됐다. 큰오빠의 자녀들 조카들이 SNS에 글을 올렸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을 무시하고 재산을 뺏으려 합니다. 큰언니의 자녀들도 맞대응했다.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조카들까지 둘로 갈라져 싸우기 시작했다. 사촌 간의 우애도 물거품이 됐다. 너희 아버지가 욕심쟁이야. 너희 어머니가 계산적이야. 명절에 모이던 대가족 모임은 사라졌다. 조카들의 결혼식, 돌잔치에도 서로 참석하지 않았다. 소송 2년 반째, 법원에서 강력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회사는 큰아들이 가져가되 시가의 40% 60억을 다른 형제들에게 보상. 아파트와 토지는 공동상속 후 매각, 대금 균등 분할. 예금과 주식은 원한대로 균등 분할. 이 안대로라면 큰오빠는 약 140억, 나머지는 각각 35억 정도를 받게 된다. 큰오빠는 너무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회사를 위해 내가 쏟은 노력을 생각하면 이건 부당해. 하지만 우리도 망설여졌다. 35억이면 노후는 보장되지만 과연 이 돈이 무너진 가족 관계를 보상할 수 있을까? 작은 오빠가 먼저 말했다. 나는 이 싸움이 지겹다. 조정안 받아들이고 끝내고 싶어. 더 이상 형제들 얼굴 보기도 싫어. 큰언니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어머니라면 우리를 중재하셨을 텐데. 우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려던 찰나 큰오빠가 감정적으로 폭발했다. 너희들이 형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거면 나도 끝까지 가겠어. 한 푼도 안 줄 거야.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유언장의 일부 무효를 인정한다.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에 의문이 있으며 특정 상속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회사 재산 중 일부는 피상속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판결. 회사 지분 큰아들 70%, 나머지 자녀들 각 10%. 부동산 공동 상속 후 협의 매각. 예금 및 주식 균등 분할. 큰아들은 부당이득 15억 원 반환. 큰오빠는 약 170억, 우리는 각각 25억 정도를 받게 됐다. 판결이 나온 지 6개월이 지났다. 재산은 정리됐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다. 큰오빠와는 연락이 끊겼다. 큰언니는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작은 오빠는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세상과 단절됐다. 나는 25억을 받았지만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씁쓸하다. 이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형제들과의 추억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지난주 우연히 오래된 가족 사진을 봤다. 부모님 칠순잔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내 남매가 부모님을 둘러싸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재산은 나눴지만 가족은 잃었다.
돈을 벌었지만 더 큰 것을 잃었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5억으로 만족하고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워 25억을 받을 것인가? 솔직히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 형제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대화했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재산을 남기셨지만 그것을 나누는 지혜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아니,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빈 식탁을 보며 눈물이 난다. 재산은 있지만 가족이 없는 이 공허함을 돈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너무 늦었다.